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대구 경북 지역 순회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도와 진보층을 끌어안겠다며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후보 3박 4일간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선거 전략, 그러니까 지역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거 전략을 세웠을 텐데 어쨌든 처음에 간 곳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호남이라는 곳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직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의 지지세가 좀 원활치 않다, 예상보다는 밑돈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행보를 뵈면 어쨌든 호남에 가서 또 전북의 삼중 차별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리고 경상도에 또 오셔서 거기에 지지층에 대한 호소는 좋은데 어쨌든 또 뭐 빨간색 얘기 또 하시고 그래서 뭐 차별받았다, 뭐 된 게 뭐 있냐라는 식으로 약간 해당 지역 주민의 어떤 분노를 지지세 확산에 좀 이용하는 듯한 또는 끌어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기 안 좋았고요. 다만 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는 객관적으로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보, 그러니까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인사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이재명 후보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에 대한 비판 내용과 본인이 했던 말의 내용이 다소 좀 상치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이런 그 지역에 따라서 본인의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이 좀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구 경북에서 조금 더 오래 있는 것 같아요. 3박 4일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호남 지역 일정만큼 비중을 할애하셨죠. 3박 4일 일정을 수행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그 전체 지지율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대구 경북이 뭐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대선 국면에선 또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낮게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에서의 메시지는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당이 아닌 사람을 봐달라.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는 영호남이 어디 있고 좌우 뭐 보수 진보가 어디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의 능력과 실적 그거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당이나 이념에 갇혀서 어떤 지역의 그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선이라는 어떤 국면에 있어서는 사람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고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 메시지가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 핵심적 가치가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표 실용의 핵심은 어떤 좌우 이념 또 지역의 어떤 경도되지 않고 후보가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을 하고 그걸로 이제 평가받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요. 그 부분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TK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이전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뭐 80, 90%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60, 70%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거기에 간극을 본인의 이제 고향인 TK 쪽에서 메워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TK 측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대 20% 남짓을 얻었어요. 그래서 PK에서 승부를 봤어요. PK에서는 오히려 보수 정당 후보를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에 더해서 TK에서 지지율 20%를 얻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가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더 높은 표를 얻었던 건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사실은 기존 후보보다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본인의 고향이 TK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지지율을 또는 표를 얻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PK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뭐 구도에 대한 응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좀 답답해서 저런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그 진중한 언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표를 위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가 맞다. 일각에서는 너무 나갔다. 일각에서는 그 부분만 뚝 떼어놓고 비판을 한다. 병존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뭐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역사적 범죄자이고 용서할 수 없고 또 아직 진상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다하고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부정축제로 가져간 그 뭐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의 그 뭐 상속되지 않고 국가가 회수해야 된다는 법을 개정해서도 회수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였죠? 칠곡에서의 발언 역시 네. 정확히 그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다만 딱 한마디 붙인 게 3조 호황기의 경제 관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는 발언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3조 호황기 1980년대 중반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달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설명에서도 밝혔고 당일 발언에서도 명백하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후보의 그날 발언이 전두환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전두환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취지가 전달 안 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거의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뭐 5.28 이런 것 제외하고는 경제 면에서는 유능한 관리를 등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주당의 비판이 있었고 물론 국민적 공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역사 의식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치를 경제로 바꾼 것뿐이 없는데 이재명 기사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이건 정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경제는 정치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은 저렇게 옹호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공과 과를 정확히 구별하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냐. 그럼 본인의 역사관이 뭔지는 정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단 학살범에 대해서 집단 학살이라는 행위를 빼고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과 과를 저렇게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읽히는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본인의 역사관은 무엇이고 저 말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고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건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이런 후보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그리고 진영 논리죠.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상대 진영이면 다 그러다. 엄청난 역사적인 또 현실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각종 시효 제도를 폐지해서라도 처벌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굳이 모든 게 100%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3조 호황을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거기다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던 건 또 사실이죠. 네, 흑백 진영 논리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다.
등의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이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같은 취지의 말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석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그 발언 자체의 문제보다 평소에 어떤 이 발언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전두환이라든가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당일 발언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과거부터 있었던 행보, 또 정치를 하면서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입장,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5.18이나 전두환에 대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평가가 끝난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진상규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진상규명돼야 하고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명확치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입장을, 그것을 굳이 지금 같은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5.18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에 광주의 사죄 일정을 정치 일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갖는 문제의식이나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에 어떤 지점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했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됐던 노재승 위원장이 광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또 과거에 이 폭동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을 당으로 모셔서 공청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거에서 지거나 위기의 상황에 오면 광주에 반성하는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5.18이나 광주에 대한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등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도 이제 그 정의당 입장,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두 분의 어떤 역사인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5.18 문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국내심에서도 일부 인사가 망언을 했던 적은 있지만 국내심 입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고 국립묘지를 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예요. 그리고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내심의 그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 유지를 시켰겠죠. 그만두게 한 것은 부실 검증의 문제이지 이것이 역사 인식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진영 내 흑백 논리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무조건 내 편이냐 내 진영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재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이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진영 논리고 흑백 논리인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진영 논리, 흑백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언행과 지금 배치되는 말씀과 본행에 따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과 또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언행 자체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고,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 국내심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도 더욱더 광주 행보를 했었고요. 가서 진정어리 무릎도 꿇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입당한 뒤에 분명히 이건 역사적으로 정의된 문제이고 광주 가서 또 사과 방문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이에 반하는 언행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거 진정성 의심스럽다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단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행보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대표 출신인 김한길 위원장이 키를 잡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거든요. 출범식에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해가지고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뉴 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선대위 별도 기구고 윤 후보 직속 기구입니다. 이 중도 확장을 목표로 한 기구로 보이는데 대변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작동을 할까요? 잘 돼야죠. 네. 이것이 선대위와 별도 조직은 아니고요. 독립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른데 어쨌든 후보 및 그 예하에 있는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조직이죠. 그런데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의 통화를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별도가 아닌데 사실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도 많았었죠. 그거는 이제 뭐 갈등의 한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조직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 기반한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지지율을 보면 약 한 60%대 이런데 많이 보면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과 후보의 현 지지율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하자라는 게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출범 취지에 비춰보면 당장은 선대위 전체 발족식에 참여하는 것이 김한길 위원장이 과연 그 발족 취지에 부합하느냐 또는 선거 전력 차원에서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 차원이었던 것이지 선대위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의 어떤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출신의 김한길 위원장이 네. 주도권을 잡은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대선 국면까지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후보 단일화, 아주 뭐 더 나가서 통합까지 봐서 대선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윤석열표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기구로서 의미를 두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우리 우상호 의원 평가하셨는데 김한길 위원장의 이제 과거 정치 행보를 쭉 보면 이분이 움직이시면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런 왜 과거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도 보면 그 이후에 대략 한 8번 정도의 입탈당을 반복하면서 당을 새로 만들거나 통합하거나 또 탈당하거나 이 행보를 계속 해왔던 분이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 김한길 위원장 합류를 요청할 때도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과 이 유지하는 어떤 정당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 개혁, 정치 개편, 나가서 정계 개편까지 기대하면서 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대선 전략상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든가 이제 뭐 합당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논의 중심으로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뭐 기존 정당의 이미지로 안 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새로운 장당 수준의 어떤 선언적 정치 행보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뭐 철저하게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정치적 선언과 메시지 중심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도 외연의 학자의 이미지는 메시지 중심이지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새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뭐 합류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랑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합류를 하면서 중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전혀 어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물들을 모셔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끌어가고 이런 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요. 중도 확장의 성격은 정계 개편을 통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은 아니에요. 이게 선거 조직이거든요. 선거 대책기구이기 때문에 당장 3월 9일 날 있을 대선에서 얼마만큼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느냐. 거기에 어떤 부합하는 선거 전략을 세우자라는 취지의 이런 선거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취지의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한 결과 중도층 내지 합리적 진보까지 이르는 이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럼 압도적 지지율에 부합하는 또 밑에 정치 개편 움직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정치 개혁기구는 아니고 선거 대책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처가 관련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처가가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윤 후보의 처가 리스크, 이번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 그 사실상 모든 처가에 관련된 리스크는 현재 뭐 법적 다툼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양평 관련해서 뭐 시행 관련된 이 특혜 의혹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양측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현재 경기남부청의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측 내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차명 여부도 좀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실시 인가 계획도 기간이 도과됐다. 그런데 왜 뒤늦게 소급 적응해서 인가를 내줬냐라는 취지인데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도 달라요. 이것이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법에 따라서 준공 기한을 연장받았으면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로 의제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왜 그 사업 수익이 800억 원인데 이걸 하나도 안 내냐라고 하는데 매출이 800억이라는 거죠. 분양 매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수익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전문기관의 그 검토하에 양평구청에서 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 공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 윤석열 후보 장모 또 배우자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우연히 기가 막히게 겹치고 그 결과의 이익이 결국엔 장모나 배우자에게 귀속됐다. 이런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지금 재개발 문제도 개발 문제도 바로 옆 지구에서 아마 이 공공개발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거기가 중단되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소유한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됐고 어쨌든 800억 달의 분양 수익이 최종 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시에 그 땅이 임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입가가 8억이었고 실제 매출로 이루어진 게 800억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면 개발 이익이 0원이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의혹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평구청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합리적 의심 단계를 넘어서 양평구청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라는 어떤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어야 될 여러 가지 우연들이 계속 겹쳐 있다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양평의 어떤 이 개발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뭐 도이치모터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이거 사실이 아니다 또 가짜뉴스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뭐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서 대선 전에 가능한 빨리 어떤 결과를 검찰에서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못하면 저 양평 땅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왔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봐야 된다는 의미고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민주당이 대장동 이 특혜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가 의혹 제기하는 그 의혹 내용 자체가 구조가 같아요. 그렇다면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는 내용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 거기부터 먼저 해명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혹 주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도 이미 그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재판을 한번 준비기일까지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공소장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검찰이 얼른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이든 공동정범이든 아니면 무혐의든 근데 처분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비상식적인지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그래 하자. 빨리 도입을 하자. 이렇게 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논의는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와 여야 모두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백했습니다.
특검 통해서 진상 규명하겠다, 받겠다. 그리고 본인의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받고 그 결과 지금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고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도 다 받겠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의 수사 무마 의혹 이게 이제 대장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부친 명의의 주택이라든가 관련돼서 양 후보에게 제기돼 있는 여러 사건 의혹들을 전부에 대해서 다 특검 수사 범위로 정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던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뭐 엊그저께 윤석열 후보께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은 이재명 후보 비리 의혹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이재명 후보 관련된 법을 한정해서 이걸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적어도 구두로 합의되거나 한 수사 범위와 내용을 가지고 특검법을 다시 조율하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논의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법안을 사실은 이제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하자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랬더니 다시 얘기 나온 게 그 무슨 부친 뭐 저 주택구입 이것까지 또 넣는데 뭐 좋습니다. 뭐 넣든 말든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런 후보들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려면 상정을 해야 돼.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 3번 상정을 막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자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상정위에 수장을 내든지 아니 별도 법안을 다시 제출하면 돼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분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분이 과연 그 방해하는 것이냐, 3번의 상정을 방해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방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정을 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방해하는 것이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님 말처럼 다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상정하고 거기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또는 별도의 법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다 넣어서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당이 과연 국민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죠. 뭐 50조, 100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도입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어떨까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을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초에 문제 제기됐던 게 윤석열 후보가 50조의 그 손실보상 지원을 제기를 했고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김정인 위원장이 100조 추경을 얘기하시고 당선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혼선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뭐 협의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당초에는 뭐 기본소득이나 국민 재난지원금 쪽의 입장을 갖고 계셨지만 뭐 그것이 이제 국민들 설득을 위해 시간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기왕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제안했다면 받아서 지금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일을 국회가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정부 설득이냐 아니면 여야 합의 우선이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기재부의 기본 입장을 볼 때 50조나 100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 난색을 표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계속 추경할 때마다 이제 비판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라 빚는다는 것,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기재부에 이 안을 던지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의지로 이 관철돼 있는 추경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 보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하고 던져놨을 뿐 실제 추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추경을 저희가 이 추경 문제가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추진 못하겠다라는 민주당의 그 주장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추경 전부 다 여야 합의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여당이 주장하거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먼저 편성해서 정부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추경 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그 내용을 조정했었지 여태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이 제출된 적은 전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추경안을 해서 내세요.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이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감에 대한 입장을 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마치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단 팩트가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과 후보의 말이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예산안이 이미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 예산이 이것을 만약에 좀 지출 구조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 전용을 해야 돼요. 이건 기재부 장관의 본인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현 대통령이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로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기금 운영 변경을 해가지고 정부가 그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100조든 50조든. 또 하나는 목적세 이 부분도 20조 정도 매해 거치는데 이 한시세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거를 지금 걷어서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이것도 더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안을 낸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현 정부에서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이것은 현 정부에서 내고 또 현 여당이 또 현 정부를 설득하거나 촉구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야당 탓하는지 저는 좀 절차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추경을 실제 집행을 하면 선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이 좀 불리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협조 자체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의석 구조를 보세요. 추경안이 통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추경안 제출 자체는 여당이 주장하던 정부가 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야 합의해서 추경안이 마련됐으면. 그게 아니고 추경안 자체가 이미 정부가 판단해서 내게 되면 그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그 이후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안 제출부터 여야가 합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국민의힘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는 거죠.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 그중에 100조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을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거나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지만 정부가 먼저 던지거나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보관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실제 국민이 필요한 정도에 맞는지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나만. 예. 네, 짧게. 재원 조달에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안을 제출하라고 하냐면 거의 재원 조달이 적자 국채 발행을 할 거란 말이죠. 현 정부에서 본인들이 본 예산안을 변경해가지고 이걸 조정하겠습니까? 니들 예산 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 그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입장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잠깐 들었지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어쨌든 잘 알아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